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상위 미중 코인 거래에 반성하지만 다만 몇천 원 수준에 불과한 소액이라서 기억을 못한다. 어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오늘 해명인데요. 실제로 그럴까요? 김 의원 행보를 바라보는 친명, 비명 의원 간 의견차는 극명하게 갈리고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 빈자리를 채우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다음 달에 추대 방식으로 치러질 분위기인데요. 하마평만 우성합니다. 사전 질문 제도도 도입한다는데요. 가상자산 보유 경험, 이런 질문도 넣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볼 내용들이고요. 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5월 15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이 오릅니다. 4인 가구 기준 전기와 가스 요금을 합쳐서 월 평균 7,400원을 더 내야 할 전망입니다.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의 계좌 정보와 코인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상임위 활동 중에 코인 거래를 한 데 대해서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지도부의 대응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계파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을 행사할지 결정합니다. 의사협회는 환영하지만 간호협회는 반발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단체들은 집단 행동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 앞바다에서 또다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4.5로 올해 발생한 지진 중에는 최대 규모인데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내일 전국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날씨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서울은 30도, 대구는 33도까지 치솟지만 습도는 낮아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은 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화폐를 거래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YTN 보도 등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의혹에 대해선 터무니없다거나 억울하다면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는데 민주당 안에서는 진상조사를 계속 이어가고 가상화폐를 매각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남국 의원이 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해 YTN 등이 보도한 상임위 도중 가상화폐 거래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동료 의원, 당원에 사과했지만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몇천 원 수준일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저도 조금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냐 그 시간 아니냐 상관없이 저는 이것은 저의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러나 상임위 도중 거래한 횟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정확한 거래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네어드롭을 이용해 로비를 받았다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등 의혹은 부인하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내에서는 앞선 쇄신의총에 이어 탈당 뒤라도 가상화폐를 팔도록 요구해야 한다거나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코인을 지금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 당연히 팔아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탈당을 했다 하더라도 민주당에 해악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혼자 해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의 객관적인 진상조사단에 통해서 제3자의 입을 통해 제3자의 확인을 통해서 억울한 점을 분명히 해주는 게 훨씬 낫죠.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게 자료 제출을 독촉하고 끝까지 버틴다면 검찰에 고발하라며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 의원이 끝까지 버틴다면 민주당 스스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십시오. 그것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허풍치던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앞서 진상조사팀에도 자료를 일부만 낸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됐던 김남국 의원이 탈당 뒤 해명에 나서서도 유리한 부분 중심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가상자산 매각과 진상조사 없이는 쇄신이 발목 잡힐 것이라는 당내 위기감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김남국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도 가상화폐를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면서도 전체 거래량과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나온 부적절한 거래는 몇천 원 수준일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손유정 기자가 상임위 도중 이루어진 김 의원의 5일치 투자 규모를 계산해봤습니다. YTN이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상임위 도중 투자로 의심되는 거래 규모를 분석했습니다. 김 의원이 몇천 원이라고 언급한 거래는 지난 3월 22일 법사위 회의 도중 이뤄진 거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에서 위믹스 0.09개, 당시 시세로 170원어치가 매도됐습니다. 금액은 0.99개인가 0. 몇 개라고 해서 금액은 액수는 많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또 0.99개? 0.09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소액이어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액수가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천 원 정도 몇천 원이요? 수준입니다. 네. 당일 상임위 회의 동안 이뤄진 다른 거래로 넓혀봤습니다. 오후 2시 34분 제머브 2,100여 개, 44만 원어치를 판 뒤 클레이 스왑 코인 44만 원어치를 삽니다. 다른 코인도 연달아 사고 팔면서 법안 소위 4분 동안 지갑에 기록된 총 거래 규모는 140만 원에 이릅니다. 이모 논란이 불거졌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해 5월에도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오전 정회를 앞둔 오전 11시 15분부터 마블엑스 400여 개, 920만 원어치가 지갑에 들어왔고 곧이어 팔렸습니다. 클레이 스왑 코인 27만 원어치, 잼허브 27만 원어치도 입금됐다가 탈중앙화 거래소에 함께 예치됐습니다. 5분 동안 거래 규모가 1,900만 원가량입니다.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진 청문회 막판에도 메콩코인과 클레이 스왑 코인이 함께 예치되는 과정에서의 거래 규모도 270만 원가량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 질의가 이어지던 지난해 11월 법사위 전체 회의를 비롯해 상임위 회의 시간과 일치한 닷새 동안의 거래 규모는 2,400여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스스로 사과하면서도 상임위 회의 중에 이뤄진 전체 거래 규모는 밝히지 않았던 김 의원은 같은 내용의 YTN 질의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네, 김남국 의원이 자진 탈당했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책임론까지 거론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민주당 내 계파 갈등 양상이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 의혹을 직접 조사할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이재명 대표까지 겨냥하며 집중 포화를 이어갔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6시간 넘는 쇄신 의총과 결의문 발표 다음 날 이재명 대표를 앞에 두고 당 대응이 내로남불이란 비판은 또 터져나왔습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우리 당의 그 비교 우위는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위선과 선민의식만 남아있는 정당이 아닌지 자성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의총에서 지도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비판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 대표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를 통해 당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며 팩트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진화 노력에도 당내 불만의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결의문에 당 차원 구체적인 징계 의지가 담기지 않았고 국회 윤리특위에서 여당과 어떻게 협의할 건지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당 쇄신의 근본적 걸림돌이 이 대표라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딱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면서 제명인의 마을 2장 자리 30초 남았습니다. 내놓으셨으면 좋겠다. 거기서 지금 김남국 의원을 감싸고 있지 않냐.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탈당을 꼼수,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면서 관련 의혹을 들여다볼 이른바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률 회계사 등 전문가와 함께 코인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가난한 척, 선한 척, 깨끗한 척했던 김 의원의
이중성을 파헤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이라는 점을 들어 이른바 짬짬이 의혹도 제기됐는데 그러면서 여야 대표 사이 원격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김남국 의원의 코치에 따라 코인 투자를 하면서 투기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조차도 궁금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나 그 측근들이 코인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런 얘기하는 걸 보면. 김 의원의 탈당에도 이번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전국 주도권 다툼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네, 거액 가상화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안이 윤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가운데 내일 특위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만나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합니다. 윤리특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여야 간사를 맡기로 한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내일 오후 특위 구성과 첫 회의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변 의원은 김남국 의원 사건 논의 전에 윤리특위를 정비하기 위한 일정을 잡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한 달 넘게 미루던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단행해 내일부터 나란히 5.3%씩 오릅니다. 인상된 요금을 1년 유예하는 등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고려하는 대책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8원, 가스요금은 메가줄당 1.04원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적용해보면 전기요금은 올해 초와 비교할 때 월 3,000원가량, 가스요금은 월 4,400원가량 더 나오게 됩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데도 요금을 인상한 것은 한전과 가스공사가 내놓은 자구안만으로는 지금 닥친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지난 2021년과 지난해 누적 영업적자 38.5조 원에 올 1분기에만 6.2조 원 영업적자를, 가스공사는 미수금이 지난해 말 8.6조 원에서 올 1분기 3조 원 더 늘어날 정도로 경영 여건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게 될 취약계층에게는 정부가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1년 유예해 사회 배려계층의 평균 전력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도 확대합니다.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으로 확대해 냉방 수요 증가로 인한 요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여 이번 에너지 위기를 큰 어려움 없이 극복하는 데 역할을 해주기를. 이번 요금 인상으로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난에는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폭등한 국제에너지 가격 영향과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 시차를 고려하면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간호법이 의료 현장의 갈등을 키운다며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협회는 즉각 반발했고 의사협회 등은 이른바 의료인 면허박탈법도 함께 거부돼야 한다며 총파업 카드를 아직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는 이유로 국민 건강과 편익을 먼저 내세웠습니다. 간호법이 의료 현장의 갈등을 키워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의료기관 밖에서의 간호 업무를 늘려 정작 병원에서는 충분한 간호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13개 단체가 반발하는 것처럼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와 협업이 깨져서 갈등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고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학력 상한을 두며 차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에 반대해온 단체들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건데 간호사 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흑색 선전에 따라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 적극적인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데
99% 가까이 압도적으로 찬성했다는 겁니다. 다만 국민 건강에 피해가 가는 진료 거부 등은 하지 않을 거라며 준법 투쟁 등을 거론했습니다. 면허 범위 내에서 주어진 행위만을 함으로써 준법 투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피해같이 저희들 면허 업무 외에 의사 부족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전공의들의 일을 대체하고 있는 불법의 행위들이 지금 만행하고 있는데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거부권 건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의료인 면허 박탈 사유를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빠지자 유감을 표했습니다.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킨 의료연대는 국무회의를 지켜본 뒤 17일로 예고한 총파업에 나설지 등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인 면허법에 대한 것도 대통령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조규용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들의 단체 행동과 관련해 의료 공백은 있을 수 없다며 면밀히 감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료 협업 체계가 무너지는 일을 막으려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무시이자 국민 모독이라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의료직역 간 타협을 끌어내지 못하고 끝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게 된 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의 협업 체계를 무너뜨리는 법안이 그대로 공포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볼 거라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러한 극단적 갈등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 지우는 한편 내년 총선 표결산에만 급급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편가르는 분열 정치를 한 건 정부와 여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민생 법안이자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 무시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대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일단 공포 시한을 사흘 앞둔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정부와 여당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회에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제2요구권 행사를 의결할 경우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갑니다. 제2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모여야 가능한데 115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법안은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간호협회의 강한 반발이 예고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극적 타협을 위해 여야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의사나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접점을 찾긴 힘들어 보입니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 대통령의 거부권을 앞세워 여소야대 전국을 돌파하려는 여당과 이를 불통 프레임으로 역이용하려는 야당의 주도권 다툼도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강원도 동해시 앞바다에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해당 해역에서 지진이 잇따르는 데다 지진 세기도 점점 강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대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청곡동 도로에 설치된 CCTV가 갑자기 10초가량 흔들립니다. 오전 6시 27분쯤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21년 12월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해역에서 규모 4.9 지진이 발생한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강원과 경북 지역에서는 건물 위층에서 흔들림을 현저하게 느낄 수준인 진도 3의 진동이 전달됐습니다.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는 20건 넘게 접수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었습니다. 침대가 막 흔들린 건 아니고 약간 진동 느끼면서 제 몸도 이렇게 흔들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 지진 발생 해역 주변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규모가 작은 미소 지진을 포함해 모두 30건이 넘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지진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지진은 1978년 이후 진앙 반경 50km 이내에서 관측된 지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 하지만 지진 대비는 여전히 허술합니다. 강원 지역 민간 건물 33만여 동 가운데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거나 보강된 건물은 4만여 동으로 내진율이 11.9%에 불과합니다. 지진은 또 현대 과학으로 뭐 예보도 안 되는 거고 그냥 뭐 큰 지진 안 오기만 그냥 기도할 뿐이지. 평소 지진 대피 훈련과 교육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래에는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또 그 현장 훈련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 행정안전부는 지진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리고 지진 비상 대응반을 운영해 후속 상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아직 5월 중순인데요. 때이른 한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기온이 30도, 대구와 강릉이 3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번 더위는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민경 기자입니다. 햇살이 강해진 도심공원. 거리 풍경은 하루 만에 봄에서 초여름으로 변했습니다. 시민들은 반소매 옷차림에 선글라스로 햇살을 가리고 시원한 음료와 아이스크림으로 더위를 식힙니다. 네,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가지고 아주 이렇게 조금 긴 팔을 입었더니 저 팔을 자꾸 올리게 되고 아이고 더워서 아주 죽겠네.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날씨가 더워지는지 모르겠어.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크게 오른 곳은 경기도 여주로 낮 기온이 31.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밖에 대구와 전주, 강릉이 29도를 웃돌았고 서울도 27.9도까지 올랐습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에 해당하는 여름 날씨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며 7월 하순의 한여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가운데 따뜻한 남서풍과 햇볕이 유입되면서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대구와 강릉 기온이 33도까지 치솟겠고 광주 31도, 서울도 30도까지 올라 한여름 같은 더위가 예상됩니다. 다만 습도가 대부분 40% 미만으로 일 최고 체감온도는 31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돼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는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급격하게 기온이 오르는 한낮에 어린이와 노약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이 필요할 땐 수분을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 때이른 더위는 모레까지 이어진 뒤 목요일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최근 청주에서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는데요. 닷새 만에 인근 지자체로 번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증평군의 해당 농장은 최초 발생 농가에서 반경 3km의 방역대를 벗어난 곳이어서 구제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방역 관계자들이 농장 입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농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는 소독 차량이 오가는 차량에 대해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북 증평군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와 정밀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 11일 이후 청주가 아닌 지역에서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곳은 청주 최초 발생 농장에서 12.7km 떨어진 곳으로 방역대인 반경 3km를 벗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418마리를 긴급행동 지침 등에 따라 매몰 처분했습니다. 또 해당 농가를 새로운 방역대로 지정해 이동을 통제하고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 방역대인 반경 3km 안에는 170여 곳의 농장에서 3만 마리가 넘는 한우와 돼지 등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농가와의 접촉을 금하고 그다음에 농가를 출입되는 차량이나 인근을 지나는 차량들을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또 불필요한 차량들은 왕래를 금지시키는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장을 오가는 사람이나 차량에 의해 전파된 경우라면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방역당국은 구지역 발생 지역인 청주 증평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인 대전 세종 등에도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연장했습니다. 또 방역대 안에 있는 축산 농가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임상 예찰을 마칠 예정입니다. 청주 구지역과 관련해 해당 농장들을 드나든 차량이 발생 이전 3주 사이 지역 내 245개 농장을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희들 휴일날 전체 다 저희 직원들 다 나와서 또 현장 점검도 하고 또 구청 읍면 직원들도 나와서 긴급 그 백신 접종에 거기에 다 투입이 됐습니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는 2주에서 3주. 그 기간 추가 발생이 없어야 진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어 당분간 구제역 비상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이성만 의원이 오는 19일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현직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함께 입건된 윤관석 의원의 경우 혐의가 더 무거운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 만큼 이 의원 조사를 마친 뒤에 소환될 전망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로 전망되던 이성만, 윤관석 두 현역 의원의 검찰 소환 조사 일정이 구체화됐습니다. 두 의원 가운데 먼저 검찰청을 찾는 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공모해 지역 본부장들에 줄 돈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 이성만 의원입니다. 화요일쯤 출석하라는 검찰 통보에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다며 연기를 요청한 이 의원은 결국 오는 19일 금요일로 검찰 출석을 확정했습니다. 검찰과 일정을 조율한 것뿐 소환 자체를 피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 출석에 앞서 취재진 앞에 입장도 밝힐 예정입니다. 이 의원은 앞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자금 전달을 언급하는 듯한 녹음 파일도 공개됐지만 맥락이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이 의원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윤관석 의원 조사는 그 이후 이뤄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현역 의원들에 대한 금품 살포를 직접 권유하고 또 마련된 돈봉투를 뿌리기도 해 이 의원보다 주도자로서 성격이 더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 조사 뒤 조율 상황에 따라 윤 의원 소환은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나 여러 사법적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서 이 문제를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의원 조사를 앞둔 검찰은 우선 공범들 간 역할 규명, 특히 누가 진짜 핵심 인물이었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돈줄로 지목된 김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앞서 검찰이 파악한 자금 전달 경로를 벗어나 강 전 회장과 더불어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모 씨도 핵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강 전 회장과 박 전 보좌관 사이 책임 경중을 어떻게 가리느냐에 따라 송 전 대표로 뻗어 올라가는 이번 수사의 경로도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성만, 윤관석 두 현역 의원 조사에서도 송 전 대표 등의 전반적인 개입 여부와 함께 구체적인 자금 전달 경로를 추궁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받는 라더견 대표 등 3명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이번 주에 큰손 투자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 대표 투자자 모임에서 적극 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수 임창정 씨 측은 검찰이 부르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흥성 기자입니다. 라더견 투자자문업체 대표와 최측근 2명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들의 시세 조종과 자금 세탁 등 구체적인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로부터 넘겨받은 통정매매 혐의를 입증할 심리분석 결과를 토대로 라 대표 등의 진술과 대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증권계좌 250여 개와 IP 주소를 분석해 통정매매 정황이 있는 증권계좌 명단을 추렸습니다. 여기에 구속된 라 대표 등 3명의 계좌가 포함돼 소환조사 없이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에 주요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피해 금액이 최소 수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큰손 투자자 10여 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 대표 일당과 투자자들의 진술을 비교하며
통정매매 수법을 몰랐다는 피해자들 주장의 신빙성을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투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 모두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했다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통정거래 매매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CFD 거래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자신의 투자금이 주가 조작의 원금으로 사용되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투자자 모집 등 의혹이 불거진 가수 임창정 씨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임창정 씨 측 역시 60억대 피해를 강조하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임 씨 소속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검찰의 소환 통보는 없었지만 요청이 오면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일부 언론의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합동수사팀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라 대표 일당의 해외 재산을 추적하면서 수수료를 우회해 챙겨 자금을 세탁하려 한 혐의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속된 변 씨가 대표인 영상 제작업체는 이 나라의 왕은 누구인가라는 특이한 이름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라 대표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모든 투자 구조를 짰고 절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해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그동안 대출 금리가 꾸준히 내렸는데 기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좀처럼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보통 금리 변동은 6개월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이제부터는 기존 차주들도 금리 인하를 좀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정점을 찍은 이후 내림세를 탄 코픽스. 은행 변동형 대출금리 산정이 기준이 됐는데 6개월마다 반영되다 보니 기존 대출자들은 금리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코픽스가 반년 전보다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달보다 0.12%포인트 내린 3.44%로 집계됐습니다. 6달 전인 지난해 10월 3.98%보다 0.54%포인트 낮은 수치로 현재 기준금리 3.5%보다도 낮습니다. 앞으로 코픽스와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변동금리도 코픽스 하락폭만큼 내려가게 됩니다. 실제로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쓰시고 계신 대출의 금리 변동 주기가 도래해야 낮아진 기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전에 신규 코픽스 기준금리를 선택하신 분과 앞으로 신규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번 신규 코픽스 금리 하락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리 하락세 속에 가계대출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고강도 긴축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기대감이 높은 데다 차주들이 본격적인 금리 인하를 체감하기 시작하면 대출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긴축 종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 금리에 먼저 선반영된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고 대출 금리의 이제 이 인하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추가 금리 인상이 없더라도 지금 수준의 금리가 상당 기간 이어질 거로 예상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가계가 부채 관리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 탈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고개를 숙였는데요. 자, 그러나 정치권에선 여전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I'll be back. 여러 가지 모든 의혹을 홀로 방야에 서서 이것을 다 의혹을 해소하겠다. 당이 무슨 회장님도 아니고요. 또 당이 뭐 자기 마음대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은 뭐 탈당했다고 해서 뭐 전혀 불이익이 거의 없지만 저희는 좀 다르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김남국 의원의 꼬치에 따라 코인 투자를 하면서 투기를 했던 적이 코인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자, 김남국 의원, 의혹이 제기된 지 지금 9일 만에 자진 탈당을 한 거고요. 어제 민주당 쇄신 요청 예고가 됐었는데 그 2시간 전에 이제 탈당이 알려졌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의 이 탈당 진정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진정성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진상조사단에 본인이 가진 자료를 다 아주 깔끔하게 제출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어쨌든 동료 의원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가려줄 거는 가려주고 검찰처럼 뭐 별건 수사를 한다거나 이런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서 같이 들여다보고 그것을 갖다가 클리어를 하면 모든 사람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는 건데 굳이 왜 밖으로 나왔을까? 그것은 동료에게도 보여줄 만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오히려 의구심을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당을 위해서 탈당을 했다? 그거보다는 본인이 지금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예. 의구심을 더 강화시키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탈당의 진정성은 엉뚱한 곳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당을 위한다면 탈당보다는 진상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먼저다. 그렇죠. 그러면 말끔하게 해결이 되잖아요. 예. 자,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자, 김 의원의 탈당 후의 첫 행보는 유튜브 출연이었습니다. 상임위 중 코인 거래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도 자, 이번 논란이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재차 내놓았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 김남국 의원의 첫 입장문을 낼 때도 한동훈 검찰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오늘도 국면 전환을 위해서 고의로 유출을 했다 이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당내 역학관계가 그렇게 펼치다 보니까 아마 진영 대결 양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의 수사가 시작이 될 거고 본인이 진상조사단에 어떤 내용을 내게 되고 그 진상조사단의 발표가 있게 되면 그 진상조사단의 발표를 토대로 해서 검찰이 아마 그걸 단서로 해서 수사를 시작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압수수색이 됐지만 아마 그걸 예측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사를 지연시키고 수사를 좀 압박하는 듯한 이런 또 그 본인의 팬덤층을 활용한 조국 장관이 했던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본인이 처음에 입장을 밝혔다가 그 다음에는 해명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당내로 돌아와서 해명하는 듯 보이다가 다시 또 나와가지고 다시 진영 대결로 가잖아요. 이것은 그야말로 본인 개인의 비리인 것을 마치 정치적 이슈인 양 진영 대결로 몰고 가서 이전 조국 장관의 그런 혜택을 똑같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김남국 의원의 태도는 많은 분이 아꼈던 김남국 의원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진상조사를 거부하면서 탈당했다는 것은 진정성이라는 것은 탈당의 의사잖아요. 네. 근데 이것은 탈당의 의사는 있었겠죠. 그런데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목적이 당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본인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예. 가상자산의 매각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진상조사단의 요구 서류도 내지 않고 이런 그 청년 정치인의 이런 행태는 사실 계속 실망감만 더 주는 행태 쪽으로 가서 아쉽습니다. 네. 팬덤층을 활용해서 진영 대결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지지자들 메시지들이 계속 가고 있다고 하고요. 김남국 의원도 어떤 메시지를 남겼냐면 억울함을 해소하고 내가 돌아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는데 탈당 하루 만이라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왜 탈당을 했는지 그 부분을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지금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탈당을 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깔끔하게 해명을 못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잘못한 부분이거든요. 왜 국회의원이 그 위치에서 모든 걸 깔끔하게 해명할 수 있어야지 해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해명하지 못하는 부분조차도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 마치 영화 주인공처럼 아까 뭐 터미네이터 나오던데 뭐 영화 주인공이 뭐 멋있게 뭐 홀로 광야에서 싸우고 이겨서 돌아오는 무슨 그런 모습을 상정하고 지금 인터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맞을까요? 국민들은 지금 김남국 의원의 저런
뉴스를 굉장히 눈살 찌푸리면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정치가 자기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잘못이 있으면 남을 공격하는 걸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 내지는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자극해요. 그래서 갈등과 증오를 자극해가지고 자기의 잘못은 가리려고 하는 정치. 이것이 지금 정치권의 팽배해 있거든요. 근데 청년 정치인이시잖아요. 그거를 없애려는 정치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거를 본인이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그거를 이용하려는 정치로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우울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 예. 자,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도중에 코인 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한 몇천 원 정도 내가 거래한 거고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YTN이 상임위 날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한 5일치 정도로 분석해 봤더니 좀 해명하고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이 이제 그 전업이잖아요. 본인이 월급 받고 하루 온종일 일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옛날 시연들처럼 명예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본인이 죄송하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의원직 사퇴까지 사실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네. 국민들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정당의 극성 지지층은 용서해 줄지 몰라도 국민들의 경우에는 이런 사태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에 대한 심각함을 인식을 했어야 되는데 액수도 지금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아직 기억나는 걸 이것뿐이 아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뭐 몇천 원 정도 뭐 0점 몇 정도 이 토큰 이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걸 다 줄이거나 또는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저도 좀 의외였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코인을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뭐 전세금 말씀도 나오고 그다음에 무슨 주식 팔아서 한 말씀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재산 신고도 잘못한 거죠. 네. 경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보면 사실과 다른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이 요 하나 잘못 때문에 본인이 한 몇 년을 반성한다 그러면 국민이 용서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 경위나 모든 사실관계에 대해서 사실과 달리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뭐 상임위 시간에 주식 거래를 한 것 자체도 놀랍지 않을 뿐더러 계속 해명하는 것들이 그 해명 자체가 또 거짓이니까 네.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는 사실 심각성을 더해가는 거라서 저도 김남국 의원을 조금 봐왔지만 네.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제가 보는 모습과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서 얼른 조금 본 모습을 찾아서 국민께 진솔한 사과, 그 본인의 잘못에 버금가는 의원직 사퇴 등의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앞으로 정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명할수록 좀 방향이 잘못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데 자, 다시 복당을 이제 오늘 네. 벌써 시사를 했으니까 돌아올 수는 있는 건지 궁금한데 일단 민주당 당헌을 보면은 네. 탈당을 하면 1년 내는 제한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징계를 피하기 위한 탈당이다 이게 증명이 네. 되면은 5년 동안 제한이 된다 이렇게 들었는데 네. 징계는 착수되기 전이잖아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당대표가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이것이 징계 절차의 시작으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왜냐하면 이게 누가 이렇게 뭐랄까 일종의 청원 내지는 뭐 고발을 해가지고 시작되지 않고 사건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후에 그 심각성을 당대표가 느껴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징계 절차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유권 해석을 당 사무처에서 내려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조항이 윤리심판원 규정 제18조인데요.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즉시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명부에 올려서 5년간 재입당이 어렵고 그리고 재입당할 때조차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평가를 하도록 지금 당규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지자들을 믿고 계속해서 김남국 의원이 저런 인터뷰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지자분들께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들이 코인으로 피해본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코인으로 피해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거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예. 전세 사기로 요새 피해본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가서 만나보시면 이거 굉장히 이 전세 사기도 하나의 뭐 일종의
그 자유시장 경제에서 자기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이해 못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지지자분들께서 이 억울한 분들을 조금이라도 접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김남국 의원을 저렇게 일방적으로 옹호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김남국 의원의 행보 그리고 당 지도부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반대편에선 옹호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의 자료 요구 협조 요청에 따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조사와 진상 규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탈당되었다고 해서 중지해서는 안 된다. 지도부가 너무 또 부안해동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논란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차분한 대처를 하고 있다. 네. 자, 민주당 내 온도차가 좀 상당한 것 같은데 어제 쇄신의총 6시간 정도 열렸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치열했다고 하거든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는 의원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역구를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주말에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총선의 위기감도 더 평상시보다는 많이 느낄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너무 이 처리를 늦게 뭐 이렇게 너무 천천히 하는 그런 부분에 신속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총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공개 의총을 요구한 이유가 뭐냐면 당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좀 비판해서 압박을 하고 싶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아졌죠.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온정주의를 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김남국 의원을 좀 옹호하고 싶은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또 불만, 그런 모습이 되게 싫었던 거죠. 지금 장경태 의원은 부안해동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이게 부안해동이라는 표현을 쓸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 게요. 예. 일단은 정치는요, 국민에게 모범이 돼야 돼요. 모범이 안 됐으면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동료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모범이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모범이 안 되면 나는 그러지 않겠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내가 속한 정당의 일이면은 내가 속한 정당이 또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대방만 이기면 된다. 이걸로 모든 정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 쇄신 의총이 결국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결론을 거의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좀 실망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좀 보고 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뭔가 이렇게 시원한 돌파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내지 못하는 의총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어제 나왔다고 하던데. 뭐 그거는 좀 현재로서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뭐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정당이라는 것은 의결의 과정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의사결정은 아니거든요. 근데 의사결정의 과정 속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다 듣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총의를 모아서 최종적으로 할 것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해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의 의총은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걸 더 심각하게 봐야 되고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밤을 새서라도 좀 더 치열하게 논의를 했어야 된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제 의총도 이제 결의문도 발표했는데 뭔가 좀 부족했다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사실 뭐 조사 방침 이런 거 조사를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얘기는 했었는데 딱히 누구를 지칭한 것도 없었고 그리고 윤리위 제소 부분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복당 불가에 대한 의견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채택이 안 된 거고 윤리 제소 문제도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장석 점거했다고 해서 30일 추석 정지를 윤리에서 의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속하게. 윤리 특위도 거치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심각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윤리 제소도 지금 안 한 상태로 끝났어요. 더군다나 김기현 그 당시 법사위원장 시절 말씀을 검수완박 때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예. 물론 이제 헌재에서 뭐 그 혈액종기 가처분을 해서 예. 다 그 없어졌지만 어쨌든 그렇게 신속하게 하는 이런 국회인데 이런 사안은 사실 본인도 책임 있다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잖아요. 형사적인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런데 윤리 제소에 대한 당내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은 의총이었고 물론 이 의총이 돈봉투 때문에 예정돼 있던 의총이지만 그래서 준비가 덜 됐다 쳐더라도 이재명 대표께서 반응 자체가 너무 미온적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의총에서 그런 것들이 취합이 안 됐다는 거 보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무처에서 당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걸로 보느냐. 윤리감찰단의 감찰 지시를 징계 네. 절차 개시로 보느냐 이런 해석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드러나는 거겠죠. 사무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해석을 공개적으로 한번 해주면 이재명 대표가 그런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국회 사무처의 이 당규 해석부터 먼저 좀 지켜보면 당사무처에. 네. 당사무처요. 당사무처죠. 당사무처의 해석부터 지켜보면 좀 진정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윤리특위에 먼저 이제 제소를 해서 접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이 동의하면은 특위에서 뭐 이제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될 수 있는데 네. 내일 그 특위위원장 그리고 여야 간사가 만난다고 해요. 자, 민주당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제가 뭐 예측은 못하고 예단은 못하겠습니다만 바람은 있죠. 바람은 어쨌든 이것이 어느 당 소속 의원이다. 이런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더더욱이 민주당은 더더욱이 이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게 국민들이 보고 있고 국회의원이라는 법인격이 존재하는데 이 위치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져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게 다 사람의 이름으로 지금 자리들을 차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거는 그 자리들은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어떤 사람이 잠시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어때야 되는가 국민들에게 이거를 좀 생각해 주신다면은 민주당도 결정을 하는데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에게도 그러면 당연히 좋아 보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윤리특위 제소하고는 별개로 민주당 내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했었고 또 윤리감찰도 대표가 지시한 상황인데 이거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아직 자료 제출을 조금 덜한 상황에서 이거 얼마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자료 제출이 제일 중요해요.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근데 드렸지만 김남국 의원은 내가 거의 다 제출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틀리잖아요. 이소영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한 거는 뭐 거래 계좌 뭐 그리고 구체적인 내역들은 상세한 내역들은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자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김남국 의원과 오늘 아침에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는 또 의원이 그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던데 다 제출이 됐다라고 계속 항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 제출했다는 거의 기준은 뭐냐면요.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 이걸 봤는데 아니다라든가 잘못했네라든가 둘 중에 하나 해소가 돼야 그게 다 제출이 된 것이지 그렇지 않은 자료를 제출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상조사를 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상조사를 못하는데 다 제출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예.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 요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양당 대표 간 이를 둘러싼 신경전도 벌어졌는데요.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김남국 의원의 코치에 따라 코인 투자를 하면서 투기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조차도 궁금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김기현 대표나 그 측근들이 코인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런 얘기하는 걸 보면. 네, 자 여야 당 대표가 전수조사를 언급하면서 신경전을 벌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게 전수조사 얘기 나오니까 즉각 조사하자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건 바로 이제 좀 진척이 될까요? 바로 진척이 돼야 되는데요. 네. 항상 진척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하자고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경쟁하듯이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압박해야 국민들이 볼 때 아, 저 정당은 깨끗하구나 내지는 깨끗하려는 노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봐줄 텐데 지금 보면은 서로 먼저 하겠다는 건 없이 그냥 하자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허하게 굉장히.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리고 예. 실행이 없이. 그러니까 하자고만 할 게 아니라 이거는요. 전수조사를 실시를 빨리 해서 경쟁하듯이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직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직이잖아요.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주식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투명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할 수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입법 미비에 의해서 사모펀드나 코인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그거는 윤리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중학교부터 윤리를 배우면 그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거를 마치 지금의 시대는 윤리나 정치는 없고 법만 안 어기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도덕 수준을 가진 지금 정치권. 지금 저는요, 좀 제정신으로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네. 예. 근데 그 전수조사 하는 거 좋죠. 근데 매번 지난번 부동산 투기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전수조사 아니 그 김남국 의원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전수조사에서 시간 끌 일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수조사 하려면 기초조사를 하고 나서 말을 했어야 돼요. 예컨대 지난번 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 때도 부동산이라는 건 집업만 나오면은 등기부등본을 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위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그 이상의 것들을 밝혀내기가 어려워요. 누가 언제 누구 명의로 부동산을 샀고 팔고 거기 근저당이 설정되고 이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죠. 권리 분석만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범죄 혐의를 밝혀내기가 어려워요. 이거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건 부동산처럼 지번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익위에 맡기더라도 권익위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의한다 하더라도 거래소에 따라서 제공할 데도 있고 안 제공할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기초조사 한 다음에 제공한다고 하니까 권익위가 내 맞춰서 해달라. 이런 식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놔야지 정치들이 맨날 구호만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은요. 하다 보면 길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요. 장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장을 담궈서 구더기가 나오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일단 하다 보면 미비한 점은 좀 찾아가면 된다는 얘기신데 국민의힘에서는 코인게이트 TF를 별도로 지금 발족해서 뭐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활동 계획 같은 거는 아직 제가 잘 모르지만 곧 이제 발족을 한답니다. 아마 제 추측컨대는 제보를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전문가나 코인에 투자하는 분들이나 이런 제보를 받아서 또는 그 코인 TF에서 아마 입법 로비 의혹 제보도 받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아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굉장히 큰 이슈가 민주당에 터진 상태인데 민주당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였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오늘 나온 그 지지율 추이를 한번 보면 자, 코인 의혹이 있었는데도 민주당 지지율이 보신 것처럼 올랐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저게 이제 오차 범위 안에 변동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큰 의미를 두고 보는 거는 전 안 맞다고 보고요. 기본적인 이제 추세를 봐야 되는데 그 추세가 아직까지는 움직이고 있지 않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 채 반영이 안 된 걸 수도 있고요. 지금 이번 한 번의 조사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저거를 가지고 마치 이러면 우리가 이랬는데도 지지에 문제가 없네라고 민주당이 오판을 하지를 않기를, 우리 당이 오판을 하지를 않기를 저는 바라요. 지금 오판을 하면 저게 오히려 굉장히 추락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임계점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물이 끓기 전에 임계점에 가기 전까지는요, 끓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한번 이게 끓어 넘치기 시작하면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부글부글 끓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것이 어쩌면 임계점에 도달하는 과정 속에서 잠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조금 더 국민에게 예민하게 그리고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행동들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호남권에서는 10.6%포인트 정도 빠졌어요. 이건 오차범위 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는 게 호남 부분은 그래도 추이가 좀 보이는 거예요.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이제 빠지니까 추이가 보여서 이 부분은 민주당의 좀 경고음으로 저는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역의 숫자가요. 지역을 그 지역에 응답하는 숫자가 굉장히 작아요. 작기 때문에 한두 명만 움직여도 지지율의 차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진폭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뭐 한 몇 주간의 추이를 보면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이거 역시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는 지켜보는 게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요. 미리 예민하게 미리 사전에 그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게 해가지고 해로울 것은 하나도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설화 논란에 휩싸여 있었던 국민의힘 지지율도 1.4%포인트 정도 소폭 올랐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봤더니 2.2%포인트 정도 올랐더라고요. 이게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4월 말부터 한 3주 정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상회담,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부터 해서 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범진보 진영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죠.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전자는투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여론이 모아지는 추세가 되는 거고 이전에 왜곡된 시선이 좀 거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 힘이 어느 정도 분란이 수습돼 가는 과정이 저기도 반영이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외교전이 어느 정도 통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의 지지율 변화 가지고는 뭐 아직 판단하기는 굉장히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는 거에 대한 반사 효과로 보는 것이 저는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진짜 국정을 잘해서라면요.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48.8% 조금 상회하는 숫자지 않습니까? 거기 한참 못 미치는데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분들은 아직까지는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찍은 사람들이 애정을 버리면요 더 무섭게 반대로 돌아서요. 근데 민주당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거는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는데 고작 뭐 2% 정도 오르고 대선 때 얻은 지지율에는 10% 이상 그 하회하는 지지율을 가지고 지금 스스로 이것을 막 뭐 자화자찬하거나 뭐 자기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이런 모습은 제가 볼 때는 곧 위기를 맞이할 사람들의 모습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지율은 사실은 지금은 무당층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제로섬 게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지면 이리로 가는 게 아니고 무당층으로 갑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국민적 민감도는 강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하면 올라가고 못하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뿐이 없는 상태인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남국 의원의 저 분란이 잘했다고 보는 분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예컨대 뭐 간호법 제정이라든가 이런 거가 반영이 된 것이지 저게 분란의 여지가 뭐 플러스로 될 일은 없잖아요. 그래도 반사 효과라는 거는 존재를 하죠.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민의힘에 이렇다 할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 부분이 반사 효과를 나타낼 수는 있죠. 이 정도는 반사 효과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크게 올랐는데 그거마저도 반사 효과라고 제가 강하게 주장을 한다면 저는 그 논리는 그렇게 반박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지율까지 좀 분석을 해봤고요. 자, 태영호 의원의 후임을 뽑는 여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다음 달 9일에 온라인 투표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지금 뭐 단수 후보 추대 방식이 유력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뭐 여러 사람이 함합형에 거론이 되고 있던데 들어보시면 좀 누가 유력해 보이십니까? 단수 후보 추대 방식은 일단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선관위에서 결정을 했죠. 그래서 5명 이상이 입후보하게 되면 일단 책임당원 그 투표를 통해서 일단 5명 추립니다. 물론 자격심사도 진행을 하고요.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전국위원회 이제 800명 정도 되는데 전국위원회에서 온라인 투표를 6월 9일 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명만 입후보하게 되면 거기서 뭐 단수 후보 추천식으로 되지만 어쨌든 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인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왠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최고위원회 많은 분들이 입후보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입후보였다가 그렇게 떨어진 분들이 입후보할 수 있어도 아마 많은 분들이 입후보에서 5명이 넘는 사태는
없을 것 같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전 질문 제도도 도입되는데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느냐, 자, 이런 질문도 들어간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더라고요. 자, 6월 9일에 이제 온라인 투표로 진행이 되니까 좀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볼 텐데요. 지난해 12월 28일 사면 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청계천 산책에 나섰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공개 행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정치 행보를 묻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오늘이 세 번째 외부 공개 행사인데 관련해서 공개 행사인가? 뭐 공개 행사라고 무슨 특별히 무슨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일각에선 총선 앞두시고 공개 행보 시작하시려는 정찰을 제기한 거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나는 총선에도 나는 관심이 없고 나는 이제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일단 80이 넘은 고령인데 네. 6km를 2시간 정도 안에 이제 산책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니까 네. 건강은 많이 회복이 된 것 같고요. 네. 근데 청계천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겐 굉장히 정치적인 상징이 있는 장소잖아요. 그럼요. 네. 자, 오늘 여기를 간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에서는 애써 좋게 해석을 해주시던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는 거와 똑같은 시각으로 전임 대통령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저는 전임 대통령은요. 정치적인 원로가 되거나 정치의 유산을 쌓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유산이죠. 예. 그러면 저렇게 공개적인 데 나와서 지지자들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반대쪽에서 보고 있는데 저런 보여주기식의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려운 곳에 가서 봉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본인이 정치의 현역에 있었을 때,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지금은 좀 힘이 줄어들었지만 이것만큼은 내 여생을 바쳐가지고 챙기고 싶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시거나 그런 활동들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너무 이렇게 두드러진 외부 행보를 저는 안 하시기를 저는 바라고 행보를 하셔도 좀 국민들에게 박수받고 그다음에 역사에 남고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저런 행보도 저는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확보하긴 행보로 보여요. 예.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시지 않는 게 더 좋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근데 오늘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많은 또 대답을 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 칭찬도 하고 총선에는 물론 선을 그었습니다만은 이제 4대강 관련해서 여기도 방문하겠다 이런 좀 예고도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요. 오늘 행보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진영 내에 한때는 정치의 정점에 섰던 분들이 다시 모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다큐 영화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도 보면 뭐 다큐 비슷한 이런 또 추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은 총선이 다가온다는 의미이고, 크게 보면 진영 간의 결집이 시작이 되고 있다. 작게 보면 정치 세력 간의 이합 집산이 곧 시작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의 지각 변동의 전조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시지만 여기서 어떻게 이합 집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보 대 보수 진영으로 이합 집산할지 아니면 또 중간에 지금 뭐 어떤 분이 상당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또 그 역학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런 그 팔의 흐름이 이제 시작이 됐다. 총선 앞두고 어쨌든 제3지대가 등장하든 아니면 다른 진보 보수 정당이 만들어지든 어쨌든 한번 지각 변동이 있을 거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추석 거군요. 전에 그런 전조가 나올 거예요. 안 그러면 저렇게 활발히 움직임이 시작이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진보 대 보수에 고착된 어떤 뭐 전선이 형성될지 아니면 조금 다핵이 형성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계천을 산책한 이명박 전 대통령 행보까지 좀 분석해봤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전 강원도 동해 해안에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규모인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큰 지진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번 지진의 진앙지를 중심으로 최근 연속 지진이 잦았던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에서 발생한 규모 4.5의 지진은 올해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의 지진입니다. 올해 동해 인근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진 16차례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강원도와 경북에서는 진도 3, 충북과 경기에서는 진도 1에서 2 정도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정지된 차가 흔들리거나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진동을 느낄 정도의 흔들림입니다. 이로 인해 지진 위기 경보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진앙 주변은 최근 지진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곳으로 진앙 주변 5km 이내 지역에서 지난 4월 이후 규모 2 이상의 지진이 무려 13차례나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5일 규모 3.5 지진 이후 지난 일요일 오전에도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4.5의 본진 전 수차례의 전진이 발생한 셈입니다. 또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진앙과 가까운 해역에서는 과거 1996년 규모 4.2의 지진을 비롯해 2019년에도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단층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비슷한 곳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지진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미래적이라는 건데 재분석을 해보면은 한 500m 정도 되는 구간에서 범위를 넓혔다 좁혔다 하면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계속 발생한다는 것 자체는 해당 단층면이 응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충분히 배출할 그런 상태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포인트고요. 이와 함께 최근 동해 지진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점과 지진 발생 깊이가 30km로 무척 깊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은 지진의 발생하는 그 주기가 점점 좀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지진들은 대부분 그 지진이 발생하는 진원이라고 하죠. 그죠? 진원의 깊이가 10에서 15km 정도에 해당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32km 지점에서 좀 깊은 곳에서 굉장히 깊죠.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지만 해역에서 군발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점, 또 과거 동해에서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같은 단층대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규모 5 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든 남아있다며 지속적인 감시와 대비가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주 오창읍에 있는 한우 농장에서 침 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이 발견돼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확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10일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사례는 7건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6건이 청주에서 발생했습니다. 구제역 발생 한우 농장을 드나든 차량이 14대이고 이들 차가 지난 3주간 방문한 청주의 한우 농장이 251곳으로 확인돼 확진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200일을 하루 앞두고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유족들은 참사 이후 하루하루 숨막힐 정도로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며 무엇보다 좁은 골목길 하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159명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이들의 삶도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의 무능력으로 아이를 떠나보낸 것 같아 숨쉬는 1분 1초가 죄책감으로 괴롭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아이 얼굴을 생각하며 참사 후 유족들을 가장 괴롭힌 건 끊이지 않던 2차 가해였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은 네티즌은 희생자에게 책임을 돌렸고 수사기관은 마약과 연관성이 있었던 건 아닌지 캐물었습니다. 가까스로 참사 현장을 빠져나온 생존자들도 비처럼 쏟아져 내린 날카로운 말의 칼날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제가 운이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159명은 그저 운이 나빠 그렇게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까? 정부가 참사에 대처하는 방식도 상처를 키웠습니다. 유가족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영정사진 하나 없이 합동 분향소가 차려졌고 참사 200일이 되도록 책임자 처벌도 지지부진합니다. 평범한 시민이었던 유가족들은 좀처럼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 장례를 치를 필요가 있거든요. 개인적 접근만으로 참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집단적으로 기억하고 추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을 시스템을 만들 노력. 마음이 조각난 유가족이 원하는 건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약속, 그리고 시민들의 공감과 연대를 통한 진정한 회복입니다. 재난 참사의 경험이 안전사회를 만들어가는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참사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만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YTN 권준수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사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열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책임자 처벌에 속도를 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200일을 하루 앞두고 유가족들이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용산구 관계자들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사람의 안전을 위해 개최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일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공판에서 박희영 구청장 등 용산구청 직원들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참사 당일 당직 사령으로 근무했던 용산구청 직원 A씨는 증인으로 나와 박 구청장 등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A씨는 야간과 공휴일에는 당직실이 상황실로 운영되는지 몰랐다며 박 구청장에게 특별히 지시받거나 전달받은 것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당직자들이 상황실로 운영되는 걸 몰랐다고 해도 매뉴얼대로 근무한 것은 맞는다는 취지로 증인신문을 이끌었습니다. 용산구청의 대응 조치가 충분했는지를 놓고 검찰과 용산구 관계자들의 주장이 엇갈린 건데 참사 예견 가능성 등 다퉈야 할 쟁점은 아직 많습니다. 때문에 재판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구속 기소된 박희영 구청장은 지난 9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용산구 전 안전재난과장 등에게서 보석 신청을 추가로 받은 뒤 오는 31일 한꺼번에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보석이 허가되지 않아도 오는 7월 초면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며 재판부의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공법단체인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네, 5.18 교육관 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또 입찰을 방해했다는 건데요. 광주시는 추정을 근거로 강 시장과 공직자들을 고소한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 회원들이 고소장을 들고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들어갑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직권남용과 업무 방해 혐의 등을 수사해달라는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5.18 민주화운동 교육관 수탁 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이들 단체는 광주광역시가 5.18 부상자회를 교육관 수탁 운영자로 정해놓고도 계약을 미루더니 급기야 선정까지 취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강 시장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5.18 부상자를 탈락시키고 새로운 업체를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상의 결제 라인이 있을 것이고 그런 지시를 부당한 지시를 시장이 했고 광주시는 수탁 운영자 선정을 취소한 뒤 재공고 과정에서 평가 항목과 배점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광주시가 교육관 운영을 5.18 기념재단에 맡기려는 꼼수라며 전화 녹음 파일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재단에서 조금 해줬으면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왔던 모양이에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사실이 아닌 추정을 근거로
고소가 이루어졌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선정 절차가 진행돼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등을 애써 조장하고 갈등을 애써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절대 5.18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5.18 43주년을 코앞에 둔 시점에 갈등이 고소전으로 격화되며 추모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이 내일 1박 2일 총파업 상경 집회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도심 내 일부 구간 교통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건설노조는 내일 낮 서대문역과 고용노동청, 서울대병원 등 도심 곳곳에서 사전 집회를 열고 오후 2시부터는 세종교차로와 숭례문교차로 구간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합니다. 노조는 최근 구속심사를 앞두고 건설노조 소속 간부가 분신해 사망한 지 보름이 지나도록 정부가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을 통해서 정부를 규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회 행진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차량을 우회시키는 등 교통 소통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위감점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한상엽 방송통신위원장을 기소한 검찰이 한 위원장이 심사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자 하급자들이 점수를 조작했다고 공소장에 썼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이 재승인 기준을 넘겼다는 담당 국장의 보고를 들은 뒤 미치겠네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들은 국장이 평소 종편에 비판적인 심사위원들을 통해 점수를 낮게 고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한 위원장이 점수 수정을 둘러싸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은 공소장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중국 프로축구팀 소속인 우리나라 국가대표 손준호 선수가 공안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승부 조작 사건으로 중국 체육계에 사정의 칼바람이 불고 있는 와중이라서 영사 조력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프로축구 산둥 타이산에서 뛰고 있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손준호 선수. 자신의 생일인 지난 12일 상하이 공항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손 선수가 랴오닝성 공안당국의 구금 조사를 받고 있다며 면회 신청 등 필요한 영사 조력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손 선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비공무원 뇌물죄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손 선수 영입 과정의 비리 의혹과 함께 승부 조작 연루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같은 팀의 조선족 선수 찐징다오가 체포된 데 이어 최근 하오웨이 감독도 종적을 감췄기 때문입니다. 主教练郝伟到底去哪儿了？由于主教练郝伟家中有事不能指挥比赛，可能还真不见得。 축구 광으로 소문난 시진핑 주석의 축구 굴기에 힘입어 한때 K리그의 10배에 달하는 연봉 잔치를 벌였던 중국 프로축구. 그러나 대표팀 실력은 피파 랭킹 81위. 5번 연속 월드컵 진출 실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뿐입니다. 지난해 연말엔 15세 이하 유소년 축구 결승전 승부 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체육강국의 명성과 달리 유독 축구에 약한 이유로 고질적 부패가 지목되면서 대대적인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国家体育总局党组成员、副局长杜兆才涉嫌严重违纪违法。 축구뿐만이 아닙니다. 第二罚也有，这样的话呢，双方分差来到1分，还有1分28秒的时间，这个比赛，又失误，这什么？这球。 프로농구에서도 지난달 플레이오프 경기 승부 조작으로 전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의 대형 연예기획사인 자니즈가 창업자의 연습생을 상대로 한 성폭력 문제에 사과했습니다. 자니즈 창업자의 성폭력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지만 외신 보도가 나온 뒤에야 일본 언론이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뒤늦게 고개를 숙인 겁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일본 최대 연예기획사 자니즈 사무소가 창업자 자니 기타가와의 성착취 문제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기타가와의 조카인 후지시마 주리 게이코 사장이 1분 9초짜리 동영상을 통해 사과했는데 자니즈 사장이 영상을 통해 직접 발언한 것은 처음입니다. 世の中を大きくお騒がせしておりますこと、心よりお詫び申し上げます。何よりまず被害を訴えられている方々に対して深くお詫び申し上げます。 지난 2019년 사망한 자니 기타가와는 1962년 자니즈 사무소를 세워 아라시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을 배출한 일본 아이돌의 대부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생전에 남성 아이돌 지망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영국 BBC는 지난 3월 일본 J-팝의 포식자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로 이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자니즈 출신 가수인 가원 오카모토도 지난달 외신 기자회견에서 자니즈에 소속되어 있던 지난 2012년에서 2016년 기타가와로부터 15회에서 20회 성적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ジャニーズ事務所を辞めるまでにおそらく100回以上はジャニーさんのマンションに泊まり、他にもジャニーさんが滞在先で泊まるホテルのスイートルームに一緒に泊まったりすることもありました。合計で15回から20回ほどジャニーさんから性的被害を受けました。 자니즈 창업자의 성폭력 문제는 이미 지난 1999년 폭로가 있었지만 일본 주요 언론들은 대부분 침묵했습니다. BBC 방송과 오카모토 씨의 외신 기자회견 이후 일본 언론들이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자니즈도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자니즈는 창업자가 사망해 피해자들의 개별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가해 혐의를 명확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없이 일방적 입장 발표로는 해명도 대책도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한인 일가족 3명 사망 사건의 충격이 여전한 가운데 뉴햄프셔주 졸업 파티장에서 또 총기 난사가 발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명이 희생된 뉴욕주 버팔로 총격 1주기를 맞아 제발 뭐라도 좀 하라며 의회 총기 규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요일 오후 미국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열린 졸업 파티장에서 또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후드티 차림의 남자들이 총기를 난사해 20대 남녀 4명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Currently, the investigation is active and ongoing. Our detectives are out there working. They'll be working into the night. Extremely concerned, and the community should be concerned that this is going on as well. That's why we need the community to be involved. 비슷한 시각 애리조나주 유마와 켄터키주 루이빌에서도 총격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지고 약 10명이 다쳤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 의회가 총기 규제를 위해 제발 뭐라도 좀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꼭 1년 전 뉴욕주 버팔로에서 10명이 희생된 총격 사건을 상기시키고 지난 1년간 미국에서 650건이 넘는 총기 난사로 4만여 명이 숨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버팔로 총격 1주기 추모식에서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주의가 사라지기를 희망했습니다. The white supremacists did not win on that day. Racism did not win on the day. That the people of Buffalo said that love will come out and be the winner on this day.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을 금지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튀르키예 대선에서 친러시아 성향 에르도안 현 대통령이 박빙으로 앞섰지만 과반 득표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 후보와 오는 28일 결선 투표를 치르는데 결과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에서 에르도안 현 대통령은 근소한 차이로 상대 후보를 앞섰지만
과반 득표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선 투표를 받아들였습니다. Milletimiz tercihini seçimin ikinci tura kalmasından yana yaptıysa onun da başımızın üstünde yeri var. 야당 단일 후보 클루츠 다로올루 공화인민당 대표는 선거 부정을 제기하면서도 결선 투표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rdoğan bütün iftira ve hakaretlerine rağmen beklediği sonucu alamamıştır. Bu seçimi ikinci turda mutlaka ama mutlaka kazanacağız. Herkes bunu görecek. 이에 따라 오는 28일 결선 투표로 최종 승자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총리와 대통령으로 20년 동안 튀르키예를 이끌어온 에르도안 대통령은 결선 투표에서 이길 경우 추가 5년 임기를 보장한 헌법에 따라 2033년까지 30년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대선에 앞서 치러진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였던 클루츠 다로올루 후보는 최종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남은 운명의 2주 동안 양진영의 결전이 예상됩니다. 이번 튀르키예 대선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따른 대러 제재 불참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갈등 유발 등 튀르키예의 친러 노선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클루츠 다로올루 대표가 집권하면 친서방 정책을 통해 유럽연합과 나토 관계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양측 후보의 서방과 러시아에 대한 노선이 극명하게 갈려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 서방과 러시아의 희비도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타이완군이 중국군의 무력 침공에 대비한 연례 군사훈련인 한광훈련의 주요 일정의 하나인 지휘소 훈련을 내일부터 닷새간 실시합니다. 중국군의 침공을 가정해 타이완군이 방어와 격투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1984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군사훈련인 한광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지휘소 훈련과 실제 병력을 동원한 야외 군사훈련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올해 한광훈련 지휘소 부분 훈련은 합동 전장 모의 모델을 적용해 실시되며 중국 인민해방군의 타이완을 겨냥한 군사적 위협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진행됩니다. 교도통신은 미국 백악관이 오는 18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미일 정상이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회의 후반기에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한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 발사대 주변에서 공사를 재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 달 가까이 잠행을 이어가며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중순 계획된 시일 안에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발사할 것을 지시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으로 연속적으로 수개의 정찰 위성을 다각 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 정보 수집 능력을 튼튼히 구축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대대적인 발표에도 정찰 위성 발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창리 발사장으로 불리는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발사대 주변 공사를 다시 시작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장거리 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로켓을 개발하는 시설로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린다면 발사지로 가장 유력한 장소로 꼽힙니다. 지난 2012년 4월 공개된 북한 최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명 엔진 연소 시험과 각종 ICBM급 미사일 실험이 이뤄졌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로켓 발사대 근처에 약 90m 높이 새 타워 크레인이 설치돼 65m 높이 기존 발사대를 20m 더 키우는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찰 위성 발사 예고 이후 별다른 공개 활동 없이 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확장 억제 강화를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함께 G7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도발 시점과 강도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발 중단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숙고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상보다 수위가 높은 워싱턴 선언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적정 수준의 도발의 수위를 고민하는 것 같고요. 5월 말 6월 초 한미의 화력 경멸 훈련 시기가 매우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특수정찰기 코브라볼이 연이틀 대북 정찰 비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브라볼은 적외선 센서 등으로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와 비행 궤적, 탄두 낙하 지점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군 당국은 한미 정보 당국이 도발 예상 지역 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국정 기조에 맞춰 신한울 원전 3, 4호기 제작이 본격화됐습니다. 오늘 경남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이 개최됐습니다. 산업부는 대통령 취임 직후 건설 재개를 신속,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졌다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 지 1년 만에 원전 생태계가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시행하는 2주 이내 기간의 탄력 근로제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서만 도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계약으로만 도입된 탄력 근로제는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항공기의 기내 청소 용역 업무를 하는 회사 대표인 A씨는 직원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2주 단위의 탄력 근로제가 적용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탄력 근로제는 특정 날짜에 늘어난 노동 시간을 다른 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법정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평균을 맞추는 제도로 기간을 2주 이상 정할 때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필요하지만 2주 이내일 경우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또 2주 이내로 도입할 경우 평균 근로시간과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일정 기준 아래면 연장 근로수당 의무도 없습니다. A씨는 이 탄력 근로제 적용을 근거로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직원 135명에게 모두 5,200만 원의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탄력 근로제를 개별 직원들과의 근로계약서만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2심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각 근로계약서에 탄력적 근로와 관련한 조건이 공통으로 기재돼 있어 이를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탄력근로제 도입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2주 단위 탄력근로제는 법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계약서만으로 도입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권한이 다소 축소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절차적 권리가 더욱 보장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판결은 2주 이내 탄력 근로제가 취업 규칙으로만 도입할 수 있다고 본 최초의 대법원 판단으로 계약서는 취업 규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재작년 발생했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주지 않아 심정지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의 직무유기 혐의 재판에서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의 남편 C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관들이 밖에 있는 사이 자신이 범인을 기절시켜 제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내를 같이 데려가 달라는 요청에도 경찰관들이 응하지 않았다며 제때 병원으로 옮겼다면 심정지나 뇌가 괴사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를 조속한 실내에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차 소환 조사 예정일에 기자들이 많다며 조사를 거부한 유 씨를 빠른 시일 내로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는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등 5종류의 마약류를 과다 처방받거나 불법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지속적으로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구교실 운영자금 1억 원대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 전 농구 감독 등 농구교실 법인 관계자 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강 전 감독의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얻은 이익도 없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이끄는 이용관 이사장이 최근 조직 개편을 두고 불거진 내부 갈등을 책임지겠다며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화제 실무를 책임지는 집행위원장까지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어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간담회를 연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영화제의 실무 책임자인 허문영 집행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논란이 불거지자 책임지는 차원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런 사태를 야기한 모든 근원이 영화제를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의 입장에서는 제가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이사회는 최근 기존 집행위원장 업무에서 예산과 행정 업무를 분리해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1인 위원장 체제에서 2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결정 직후 허문영 집행위원장은 곧바로 사의를 표하며 외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영화계에서는 공동위원장 체제를 철회하라는 성명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은 공동위원장 체제는 필요성이 있어서 도입한 거라며 사태를 수습한 뒤에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무 또는 회계에 취약하다. 부위원장들을 이렇게 한 사람 가지고도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첫째는 제도 개선을 하고 그런 개선을 통해서 이런 체제를 좀 바꾸고. 올해 영화제 개최까지는 반년도 남지 않은 상황. 책임자들의 잇따른 사의로 초청영화 선정과 주요 인사들의 섭외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서민 등 주거약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으로부터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상황과 연착륙 방안에 대해서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주택 정책을 시장 원리에 따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옥시 레키뱅키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추가 사업자 분담금을 기한이 임박해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에 따라 700억 원가량 추가 분담금을 부과받고 이의를 제기했던 옥시를 비롯한 4개 기업은 최근까지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었는데 옥시와 다른 사업자 한 곳이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사업자 분담금을 부과받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사업자 23곳 가운데 현재 2곳만 분담금을 미납했습니다. 세계 김치 시장을 공략하려고 전국의 여러 농협 김치를 1년 전에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했었죠. 실제로 나라 안팎에서 매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팔도의 비법을 모아 정성껏 담근 한국 농협 김치. 전국 8개 농협에서 저마다 만들던 김치 상표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통합 구매 그리고 내부 그 비용 줄여가지고 생산 원가를 좀 낮추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생산 단가를 낮춰가지고 하면 이제 판매가 좀 더 많이 될 거고, 그러면 판매가 많이 되게 되면은 그만큼 저희가 농산물을 더 많이 쓸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되면은 농가 소득도 올라가고. 농협 김치 통합 브랜드가 선보인 지 1년 만에 매출이 크게 늘면서 농협 계통 매장에서 점유율은 기존 5%에서 15%로 올랐습니다. 미국 등의 수출 실적도 148만 달러로 12.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얼마 전에 산불로 큰 피해가 난 전남 한평. 농협 김치가 산불로 피해를 본
한평 지역 주민 등에게 전달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역을 위해서 여러 이제 조합장님이라든가 면장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래 너무 감사하죠. 농협김치 통합 브랜드 출범 1년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6가지의 소포장 세트 4.5kg 3천 상자가 건네진 겁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김치 맛있게 드시고 가족 간의 사랑을 키우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남농협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농협은 올해 고들빼기와 말랭이 등 16가지의 맛깔스러운 김치로 유럽과 아세안 시장 공략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GS건설이 아파트 공사 현장 83곳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에 나선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 점검의 적정성을 재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7월 7일까지 GS건설이 진행하는 안전점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GS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아파트 건축 현장에 대한 국토부의 확인 점검을 통해 주택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부실 벌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화업계가 저작권 소송 도중 세상을 떠난 검정 고무신의 이우영 작가를 추모하며 이 작가와 저작권 분쟁을 벌인 출판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경기 파주에 있는 형설출판사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작가의 죽음 이후에도 출판사 대표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뻔뻔스러운 태도로 분노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이 작가 유족들은 출판사 측이 작가에게 제공했다는 수익과 계약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프랑스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는 한국 작가의 그림을 아십니까? 생명의 작가로 불리는 노은님 작가 작품인데요. 지난해 타계한 노 작가의 이 반세기에 걸친 예술 여정을 재조명하는 추모전이 열렸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 발 달린 검은 동물의 역동적 움직임. 이국 땅에서 역경을 딛고 한 발 한 발 나아간 작가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듯합니다. 프랑스 중학교 문학 교과서에 카프카의 소설 변신과 함께 실린 노은님 작가의 작품입니다. 생전에 동양의 명상과 서양의 표현주의를 잇는 달이라는 찬사를 받던 작가의 50여 년 작품 세계를 되돌아보는 추모전입니다. 80, 90년대에 강렬하고 어둡고 무게감 있고 이런 작품들이 결국은 본인에게 어떤 그 자유롭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돼서 그것이 후반기에 훨씬 더 맑고 자유로운 그 예술 세계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파독 간호사로 일하다 33살의 늦은 나이에 전업작가의 길에 들어선 노은님. 하루하루 붓질로 외로움을 이겨내며 예술가로서 자유를 얻기까지 여정은 힘겨웠지만 내면적 고행 끝에 물고기와 나뭇잎 등 자연 속에서 힘찬 생명력을 찾아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거는 다 무진장 그 사랑에 의해서 나왔고 또 이제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똑같은 입장이라 생각해요. 동물이건 식물이건 사람이건. 80년대 초 아프리카 여행 체험을 거침없이 쏟아낸 길이 8.5m의 대작을 비롯해 35점의 작품과 함께 작가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이방인으로 겪은 고독과 방황, 삶과 죽음 사이의 깊은 고뇌, 그리고 예술의 품에서 해맑게 웃는 어린아이 같은 동심과 해탈이 가슴에 와닿으며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오늘 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다소 더웠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7월 하순만큼 덥겠습니다. 서울이 30도로 고온이 절정에 달하겠고 모레까지 더위가 이어지다가 목요일에는 평년과 비슷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겠지만 수도권은 종일, 또 충남과 전북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여 마스크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또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7도, 광주 17도, 부산도 17도로 예상됩니다. 낮에는 아침보다 기온이 15도 안팎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나겠습니다. 서울 30도, 광주 32도, 여수는 26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